It's my life. 근데 2차 전지가 그 맞습니까? 전기차 안에 들어. 맞습니다. 아. 2차 전지라는 정의 자체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 2차 전지는 우리가 쓰는 그 그냥 건전지 같은 A3, 거. 예. A2 그런 한번 이제 쓰고 버리는 거. 그게 2차 전지고. 네. 그럼 더 나가서 3차 전지라는 개념은 3차 전지라는 개념은 아직은 아직은 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들은 게 아니라 1차, 2차 썼으면 한번에 3차 전지라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전지를 전기 화학적인 형태로 전장하는 걸 우리가 그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전기 화학적인 형태가 아니고 아예 다른 형태의 제품, 예를 들면 수소로 저장하거나 이런 건 이제 P2G라고 보통은 하는데 네. 굳이 이걸 3차 전지라고 부른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건 그런 이제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가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솔루션. 맞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는 그럼 그런 게 안 들어가요? 하이브리드 차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도 들어가잖아요. 네, 두 가지가 다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공간- 하이브리드 차는 아직 화재 뭐 얘기를 못 들은 것 아직. 그러니까 안 하이브리드 차가 화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는데 오히려 또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근데 그 화재가 단순히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보다 그 배터리 관점에서 화재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네. 그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불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하이브리드에서 맞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화재 자체는 사실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화재가 더 많다라는 집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상대적으로 화재가 빈도가 적은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계 방식이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거를 하이브리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불이 많이 나는 메커니즘은 안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네. 엔진이란 것도 뜨거운데 배터리도 뜨거운 거에 약한 애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엔진이 밀려오면서 배터리를 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화재 위험이 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화재 위험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순수하게 배터리로서의 화재 위험은 사실 하이브리드가 더 안전하긴 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중간 영역만 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스트레스가 적고요.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암 같은 부산물이 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배터리로서 일으키는 화재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안전하지만 어찌됐건 불이 나는 거는 네. 뭐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든 불이 안 나야 되는 거니까 하이브리드가 그럼 불이 적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별 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옛날 전기 뭐 수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화석연료를 써서 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런 큰 맥락에서 보면 효율성, 지구에 있는 지금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전기의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타는 거냐 아니면 저기 덴마크에 가서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타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신재생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덴마크를 가면 신재생원의 비율이 막 50% 이상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친환경 차가 되겠죠. 운행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신재생,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데서 온 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원자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온 전기를 써서 결국은 달리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친환경은 아닌 거죠. 또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졌냐 하는 것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제조 단계에서 그 친환경성을 인증하기 위해서 요즘 아리백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기업마다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이제 덴마크에서 타느냐, 우리나라에서 타느냐 이런 친환경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뭐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배터리 뭐 팩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전기차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 그렇죠.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배터리, 우리가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전지 같은 작은 배터리 셀이 실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주로 그래요. 테슬라 그런 원통용 건전지, 원통용 전지라고 해서 건전지처럼 생긴 작은 건전지, 작은 전지죠. 2차 전지를 수천 개를 써가지고 배터리 팩,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를 만들고요. 이제 주로 뭐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하나의 사이즈가 큽니다. 이런 거를 보통 그래도 수백 개 정도를 써서 배터리 팩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원통 셀이라고 하는 배터리 셀이 테슬라에서 이런 테슬라에서 쓰는 게 이제 이런 타입들이에요. 진짜 건전지 같이 생겼네. 그렇죠. 이게 수천 개가 그럼 테슬라 차는 수천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나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제조되는 것들도 이 타입보다는 그 파우치 타입이나 각형 타입이라고 하는 배터리 타입을 써요. 그거는 여긴 지금 제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배터리 셀 하나가 각형 같은 경우 이 전체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이만큼. 요거는 그 셀 2개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이 되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형처럼 돼 있는 거. 벽돌처럼 생겼다. 벽돌처럼. 네, 벽돌처럼 생겼고 두께가 있으면서 그렇죠. 벽돌 모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각형 타입도 있고요. 예. 파우치 타입이라고 해서 더 얇고 더 좀 얇고. 길쭉한 타입도 길쭉한 있어요. 타입. 그거는 좀 대신에 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딱딱하다 보니까 네. 기구에 의존하는 부분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또 기구적 역할까지 기계적 강상까지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데 이것만 해도 이게 수천 개 들어가면 차체. 그러니까 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로켓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로켓 그 방정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음. 연료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음. 또 무거워지니까 추진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또 연료를 더 많이 실어야 되고 해서 지수적으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산술적으로 지수적으로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2배 멀리 가려고 연료를 2배 싣는 게 아니고 2배 멀리 가려면 뭐 4배, 5배 뭐 이렇게 실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전기차 배터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소량화 그리고 경량화 시키는 게 앞으로 이제. 중요하죠.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쪽은 이제 그쪽은 아니고. 그건 이제 소지하시는 분 교수님은 그 배터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진단하고 관리하는 요즘 하시는 연구는 뭐 계속 그쪽이 이제 BMS라고 하는 게 예. 이게 이제 BMS. 요 예. 이제 여기 전선들이 연결돼 있는데 예. 이 전선들이 붉은 거는 실제로 전류를 흘리는데 BMS가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 BMS는 안에 차단 기능까지 포함된 BMS고요. 뭐 네. 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런 이제 가는 전선들은 센싱을 하기 위한 전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BMS의 역할은 전압을 센싱하고 전류를 센싱해서 그 셀들이 정상적으로 있느냐,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추정하고 전류를 더 이상 이제 흘리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 차단하거나 하는 역할. 그래서 차단하는 장치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BMS. 이제 좀 회사를 시작하신 지 그럼 5년 다 벌써 돼가는 것 같아요. 5년. 그럼 상당히 전기차 초창기부터 그런 이런 셈이죠. 비율을 통해서 말하자면 실손보험을 빨리 시작하신 건데 좀 많이 가입을 하고 있나 실손보험? 네, 지금 이제 뭐 사용자들이 많이들 가입들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저희 그래서 좀 더 확대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형태를 다양하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단순하게 이제 개인이 뭐 장착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 BMS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어떤 뭐 기계 형태로 네, 제품이 제품 형태로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판매를 같이 네. 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고. 그럼 개인들도 사서 달 수 있죠. 달 수 저희 있게끔. 그럼 그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축적해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정보도 주시고.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하는. 필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러면은 2차 전지 쪽 소재 쪽은 하지 않으시지만 또 같이 연관되거나 하시니까 우리 뭐 최근에 중국하고 경쟁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우리나라 기술 수준 경쟁력은 어느 정도? 뭐 세계 최고죠. 사실 세계 세계 탑티어고요. 예. 사실 배터리를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 매출 순위나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형 3사가 거의 앞쪽에 다 몰려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이 최근에 최근에 막 되게 있잖아요. 급부상하고 있다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특히 내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중국이 정책적으로 조금 못 만들어도 일단은 정책적으로 내수에 다 중국 걸 넣고 이런 식의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중국 내수를 포함하면 이제 1위 자리를 뺏겼어요. 사실. 일본 쪽은 별로 아니죠. 일본은 이제 많이 파나소닉이 좀 약진을 하고 네. 있고 원래 이 처음에 리튬 전지를 만든 건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예. 소니는 사실 지금 이제 거의 접었죠. 아. 그래서 파나소닉이 약진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파나소닉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하고 있고요. 매출이나 이런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국들이 워낙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조금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배터리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해요. 저희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소위 이제 NCM 뭐 이런 배터리라고 하는데 얘들은 가볍게 만들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멀리 가게 자동차나 모빌리티 같은 데 쓰기 좋게끔 하는 데 주력을 좀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안전성 면에서 약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은 치고 들어온 거죠.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양극재 소재가 좀 다른 건데 이 배터리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고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똑같은 리튬 배터리예요. 똑같은. 근데 리튬은 똑같은데 리튬과 금속 산화물을 같이 쓰거든요. 네. 이 금속 산화물의 금속을 뭘 쓰냐에 따라서 그 차이. 인산철이냐 뭐 NCM 배터리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철을 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NCM에서는 주 광물이 이제 코발트, 니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가 금속, 고가의 금속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독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에너지 밀도를 높게는 만들 수 있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화재 같은 데 좀 취약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기술, BMS나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클라우드에서 진단하는 걸 이제 바스라고 바스. 예, BMS에서 서비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바스 기술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대학원 연구실도 이제 같이 운영하시고 계시길 텐데 네. 대학원생도 꽤 많으시겠어요. 예, 지금 뭐 그럭저럭 있는 편입니다. 이제 전기공학과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모터, 전기 모터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전기공학을 활용하는 파트가 전자공학 못지않게 그렇죠.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한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또 이렇게 전기공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세요? 이 전기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클린한 형태의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을 예전에는 집에서밖에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송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콘센트 220V로 우리가 뭐 일상에서 늘 쓰고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전기 에너지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전기에도 발이 달리게 된 거예요. 배터리 덕분에. 그래서 그 발이 달린 전기를 전기차나 다른 형태의 드론이나 요즘 UAM이라고 하죠. 이런 네. 날아다니는 것까지 네.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전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고요. 근데 이제 바탕은 전기니까 전기를 이해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기술은 사실은 IT 기술이나 시스템 기술이거든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전기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오히려 전자나 컴퓨터 쪽에서 하던 영역이에요. 네. 근데 베이스는 전기가. 전기 도메인인 거죠. 거기에 음. 그런 이제 관리 기술을 응용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같이 도메인이 서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별로 볼 일이 없었던 도메인인데 이게 이제는 같이 어우러져서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저희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기도 잘하고요, IT도 잘하고요, AI도 잘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AI 네. 쪽에 그래서 사실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들 취업을 잘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하시는 바스라는 것도 핵심적으로 드론이 들어가야 됐든 되죠. UM이 됐든 거기서 핵심적인 또 네. 실손보험 역할을 그렇죠. 그렇게 되게 드론뿐만 아니고 사실 많은 영역에서 전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포크레인도 요즘 전동화를 해요.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전자전기공학 부 뭐래갖고 되게 붙어 있다가 요즘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건 이제 시기마다 음. 뭐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도 음. 하고 학교마다도 조금씩 네. 다르긴 한데요.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좀 특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붙어있냐 떨어졌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그러네요. 문제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네. 전자전기라는 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음. 도메인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 한동안 이렇게 관심 못 받았던 전기 도메인이 점점 더 그렇죠.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말씀 네. 들어보는데. 네. 그리고 그 테슬라가 전기를 개발한 과학자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니콜라 테슬라라고 해서 에디슨과의 경쟁에서 맞아요. 밀렸던 이런 불운의 뭐 비운의 이런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반면에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전기라는 건 이미 또 앞에 선대 과학자들이 다 기반을 구축해놨고 사실 에디슨은 그거를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네. 응용 제품으로서 네. 성공한 사람인데 그 응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디슨은 직류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교류를 써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을 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에디슨이 이겼어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압을 높이는 걸 하기가 어려웠어요. 직류로는. 전압을 높여야지만 멀리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하는 데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류는 그때만 해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압으로 보낼 수가 없고 낮은 전압으로 생성된 전력을 그냥 옆에서 써야 되니까 발전기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랬어요. 반면에 교류는 그때도 변압기라는 원리가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교류는 변압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높은 전압을 만들어서 송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테슬라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어떤 요소 기술 하나만 가지고 제품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에디슨이 좀 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시장에 마인드가 비즈니스를 더 잘한 거죠. 어. 결과적으로 그 덕에 에디슨이 이제 처음엔 이겼지만 집단지성이 결국은 깨달아요. 뭐가 진짜 더 중요한지를. 네. 그래서 교류로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교류가 우리 시스템의 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220도 다 교류지 않습니까? 아, 그럽니까? 실제로 발전은 저기 그 바다까지 많이 하거든요. 울진이나 이런 데서. 네. 그럼 송전을 해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전압이 우리는 여기서는 220밖에 안 보지만 한 76만 볼트, 뭐 34만 5천 볼트 이런 식으로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게 높은 전압으로 해야지 전선을 가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모든 전기의 대세 트렌드는 교류가 뭐 지난 100년 동안 계속 대세가 됐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전력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류가 가진 또 단점도 있거든요. 네. 그 단점을 직류는 극복을 해요. 아. 그 변압 빼면. 네. 근데 그 변압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직류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제 직류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 전기도 상당히 그 교류와 증류 또 에디슨과 테슬라 상당히 재밌는 이런 또 맞아요. 비화도 있고 또 전기 파트가 상당히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시간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갖고 또 이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my